6월 27일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미국의 경제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여전히 경기 확장 유지 타령을 하고 있고요. 시장은 금리 인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너무 과도한 금리 인하가 보여줄 미국 경제 실체가 노출되는 것은 지양하는 것 같습니다. ING뱅크는요, 여러 경제 지표들 중 미국 제조업 지표의 악화를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최근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의 기록적인 월간 낙폭과 댈러스 연준의 제조업 지수의 3년 저점 기록 갱신을 지적하며 일부 긍정적인 결과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조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ISM 제조업 지수도 50선이 붕괴되기 직전이고 따라서 연준이 예방적인 통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며 금리 인하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몇 달 전부터 알고 계셨던 내용이죠? 전문가들보다 미리 알고 계셨으니 지혜로운 투자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6월 27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에서 올해 미국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그 힌트를 주었던 경제 지표는 고용 지표였습니다. 물론 돈다방 미쓰리에서는 매일매일 발표하는 미국 증시에서의 경제 지표들을 다 확인하지만 미쓰리가 가장 의심스러웠던 부분은 이런 거였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 경제 지표, 특히 고용 지표를 이리 굴려보고 저리 돌려봐도 이건 좋게 나왔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왜 지네들은 이거를 미국 고용이 아직까지 좋다, 끝내준다라고 얘기할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그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기네가 뭔가 안 좋아지고 있다, 꺾이고 있다라는 거를 쉽게 인정하기는 어려울 거야 라는 결론을 제가 얻게 됐거든요. 특히 미국은 이미 그동안 중국이 금융위기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그 의심이 끝없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금융위기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튼튼하다는 월가가 몇백 년의 그 어떤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 월가에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발생이 됐죠. 미국 입장에서는 진짜 쪽팔리는 일이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때 이후로 2008년도 이후로 경기 부양을 해서 이렇게까지 지금 유동성이 풀린 상태에서 정점을 찍고 있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 쉽게 니네가 우리 경기가 좀 꺾이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인정하기는 좀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 다른 경제 지표들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좀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미쓰리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죠. 기준선이 제로가 된 지표들, 이 ING뱅크에서 지적했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 시카고 연은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은 물론 지표가 마이너스 나오고 있고 마이너스 크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돈다방 미쓰리에서는 오히려 이 지표는 워낙 변동폭이 크다 보니 신뢰도는 좀 떨어진다. 자, 그런데 ISM PMI 지표, 즉 제조업 PMI 지표와 서비스업 PMI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국 PMI 지표가 54, 55 그때부터 계속 지적해 드리면서 꼴등끼리 모아서 한 반을 만들어도 1등부터 꼴등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서 유럽과 중국 PMI 지표와 비교해 드렸죠. 자, 근데 제가 이 ING뱅크 보고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미국의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 카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ING뱅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 자, 금리 인하 왜 예상하니라는 질문에 대해 ING가 내놓은 그 근거는 제조업 지표가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을 잘 보면은요, 어떠한 함정이 있냐면
변동성이 워낙 많은 제조업 지수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만약에 실행이 되면 가장 먼저 반등할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얘네가 왜 금리 인하는 예상하면서 고용 지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고용이 안 좋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순간 다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에서 경기 확장 유지라는 단어 따위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면요. 그동안 연준이 쭉 금리를 인상해 오는 동안에 오히려 연준이 목표로 했던 그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제대로 한번 딱 그 목표치를 찍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계속 점진적이라는 이름을 걸고 금리를 인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백은 뭐였냐면 미국의 확고한 고용 지표였거든요. 2018년도 작년 연초에 2018년도 미국 실업률이 3.4까지 떨어질 수 있다. 자, 오히려 3.4까지 떨어지면 미국 고용이 너무 완벽해서 이게 또 부작용이 날 수가 있다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미국은 고용에 대한 어떤 확고한 신뢰도가 있습니다. 근데 미쓰리는 저는 그 고용 지표 이미 막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ING 뱅크에서는 금리 인하 필요성은 이야기하되 고용 지표를 문제 삼지 않고 만약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금방 효과가 보여질 수 있는 지표들, 기준선이 0이어서 바로바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지표들을 끄집어내서 금리 인하하면 다시 이 지표들이 회복될 것이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금리 인하하면 미국 경기가 다시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근거를 제시한 거죠. 저는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하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고용을 건드리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7월 달에 지금 예상하는 대로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면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해외 증권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를 인상했으니 미국 경기가 다시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을 무더기로 쏟아낼 가능성 높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돈다방 미쓰리에서 여러분들께 써드려갔던 그 시나리오들이 예상치 않게 점쟁이 빤스를 훔쳐입은 효과가 나는 바람에 이래저래 이야기들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연준 통화정책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트럼프 대통령이 실수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한 것이 바로 옐런 의장을 연임시키지 않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앉힌 것이다. 제가 이러한 통화정책자들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지금 글로벌 각국의 통화정책자들 중에 가장 여우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드라기 총재다. 몇 년 전에 확 무언가 돈줄을 조이기보다는 상당히 여우스럽게 점진적으로 유동성을 줄여갔고요. 유동성을 줄이면서 언제든지 경기 부양을 위해 나는 돈을 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작년에 6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 너무 괜찮은데 하반기에 금리 한 번 아닙니다. 2번 인상하겠습니다. 라고 거들먹거릴 때 그때도 드라기 총재는 물론 필요하면 금리를 인상해야 될 거고 금리를 인상한 다음에도 그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ECB로 들어오는 돈을 다시 재투자할 거고 금리 동결을 내년 여름까지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연준이 아니라 ECB에서 금리를 동결하는데 그 금리 동결을 내년 여름까지 연장하겠다. 과연 여름이 언제일까요? 아니 대한민국 절기에는 이파라는 절기가 있긴 하지만 5월 달에 덥다라고 생각하면 여름인 거고 10월 달에 덥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름인데 드라기 총재는 그렇게 상당히 여우 같은 멘트들 그리고 시장에 충격을 크게 주지 않는 그런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통화정책자들 중에서 가장 여우 같은 정책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이요. 드라기 총재를 욕심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아니면 제가 영어를 정말 잘한다면
예. 그러면은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참으로 두고 싶지 않을까요? 야, 너 미쓰리 일로 와봐. 야, 너 내 마음을 너 너무 잘 읽는 것 같아. 그래서 저를 예, 이렇게 불러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아,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비판을 계속 쏟아져내고 있거든요.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미국도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한 마리오 드라기 총재와 같은 사람을 우리의 FOMC 대신에 통화정책 책임자로 가졌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도 그 이전에는 제롬 파월을 몰랐는데 내가 그를 연준 의장에 앉혔다. 즉 내가 그 사람을 띄워준 거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띄웠음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은 자신이 얼마나 터프한지를 보여주기만 원한다. 그래 좋다. 너 제롬 파월 네가 얼마나 터프한지 그래 보여주도록 한번 냅두자. 그는 별로 좋은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찬가지로 26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디스하고 나섰습니다. 예. 글쎄 트럼프 대통령이 돈다방 미쓰리를 듣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미쓰리가 드라기 총재가 가장 여우같이 정책을 펼친다고 했어. 드라기 총재 욕심나네. 글쎄 이런 걸 어떻게 알았는지. 예, 트럼프 대통령이 드라기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교하면서 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디스해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구와 비교당하는 것이 가장 불쾌하죠. 예. 부부싸움이라든가 연인들끼리 싸우는 것 중에서 예, 가장 빡돌게 하는 게 옆집 남편은 뭐 해주는데 뭐 이거잖아요. 옆집 남편은 돈 잘 벌어오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 예. 뭔가 비교당할 때 느끼는 어떤 굴욕감, 예, 모멸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참 별짓을 다 하면서 예, 연준을 압박하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조금 전에 끝난 뉴욕 주식시장 상승 랠리를 좀 시켜오다가요. 종가 기준으로 예,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04% 하락해서 26,536포인트, 나스닥이 전일에 1% 넘게 하락했었죠. 그래서 8,000포인트를 내주었는데 이날 0.32% 상승했지만 8,000포인트 회복 못했습니다. S&P 500 0.12% 하락해서 2,913포인트. 자, 이날 뉴욕 주식시장 혼조세였다. 왜? 장중에는 플러스였잖아.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아이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뭐 90% 이상 완료가 됐는데 이번에 만나서 뭐 마무리를 할 거고 이런 그 그지 개떡 같은 소리를 하는 바람에 시장에서 또 혹시나 했죠.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다시 이제 이성을 찾는 겁니다. 아니야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아니야 이거 뚜껑이 열릴 때까진 우리 좀 긴장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런 이상을 찾으면서 예, 종가 기준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국제 금값은 전일 대비 온스당 3.30달러, 0.2% 하락해서 1,415.40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후퇴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고요. 전일에도 하락했죠. 전일에 국제금값이 하락했던 이유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얘기했던 그 발언들을 시장에서는 아이고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안 할래나벼 이렇게 걱정하면서 예, 국제 금값을 끌어내렸습니다. 근데 미쓰리가 그랬죠. 예,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받을 때가 됐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국제 금값이 상승하는 날에는 더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바로 나오고요. 또 조금 하락하면 이제 더 이상 못 간다라는 전망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예, 별로 의미 없는 발언들이에요. 근데 미쓰리에서는 작년 한 10월 달부터 국제 금값이 1,200달러 안착하기 직전에 1,119달러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때 국제 금값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드렸습니다. 자, 근데 사실 요즘에는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국제 금값 더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더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사시겠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근데, 1,200달러 때는 왜 안 사고 지금 와서 사겠다고 하는지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돈다방 미쓰리는, 예,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발목까지
내려와서 사게끔 좀 느긋하게 기다리고 진득하게 기다리고 분할 매수하고 때를 좀 기다리는 그런 매수 타이밍을 갖고 대신에 고점은 못 잡는다. 이런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자, 국제 금값을 1200달러를 만약에 발목으로 생각한다면 돈다방 미쓰리에서는 1200달러 발목을 기똥차게 잡아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1400달러가 허리냐? 무릎보다는 위에 가 있는 거겠죠? 허리냐? 그랬을 때 과연 상투에서 팔 수 있겠느냐? 그러면 사실 지금 1400달러에서 국제 금값을 매수하는 거는 물론 어느 정도 더 갈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먹을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투자를 할 거였으면 더 싼 가격에 있었어야 되고 지금은 좀 타이밍이 늦은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아니 국제 금값이 고공행진하지 않을까요? 라는 전망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드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금값을 설명드리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죠. 예, 가상화폐. 가상화폐가 왜 생기게 됐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투자하셔라. 예, 화폐 가치에 대한 어떤 변동성. 예, 뭐 지금 당장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가 될 것 같다는 우려감이 확산돼서 뭐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하고 이렇게 각국의 화폐가 뒤죽박죽 막 서로 영향을 크게 받고 이랬을 때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진부함과 아주 징글징글한 그 질림 때문에 만들어진 게 가상화폐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국제 금값이 상승할 정도의 어떠한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가상화폐도 같이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은 이미 돈다방 미쓰리에서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 금값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사면 그렇게 먹을 게 크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돈이라는 것이요. 또 어느 적정 기간 올라가게 되면 또 분산되는 그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하여튼 국제 금값은 뭐 그렇습니다. 자, 국제 유가는요. WTI가 전일 대비 배럴당 1.55달러, 2.7% 상승해서 59.38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이 국제 유가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에서 발표된 지난주 원유 재고 1279만 배럴 급감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260만 배럴 감소를 예상했는데 시장 예상보다 훨씬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자, 2016년 9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감소라고 하고요. 물론 여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주 금요일마다 발표되는 원유 시추기 가동 건수를 봤을 때 뭐 830개까지 가동하던 원유 시추기가 최근 뭐 780개, 그러니까 780대 정도까지 원유 시추기 가동 건수가 떨어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1279만 배럴 크게 급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필라델피아 원유 이 시설에 큰 화재가 있었죠. 그래서 에너지 솔루션 정유소 폐쇄 결정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솔루션 정유소 폐쇄 결정 때문에 이날 발표된 뭐 휘발유, 정제류 모두 예상보다 급감했다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요. 5월달 내구재 주문 전월 대비 1.3% 감소했습니다. 2달 연속 감소세고요. 월가 예상치도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0.3% 감소할 것 같습니다라고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감소했고요. 그리고 5월달 상품 수지 적자도 전월 대비 5.1% 증가해서 74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 4월달의 상품 수지 적자가 709억 달러였으니까 4월달 대비 5월달의 상품 수지 적자가 5.1% 증가했다. 그리고 어제 뉴욕 주식시장 장 마감 후에 발표된 경제지표 중에서 제가 전달해드리지 못했던 내용이 있죠. 바로 6월달 리치먼드 연방은행 제조업지수 5월달에는 5를 기록했는데 6월달에는 3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지금 최근 들어서요. 뉴욕 증시에서 발표되는 경제지표 중에서요. 뭐 하나 제대로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미쓰리가 이번 주에는 너무 우리가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오히려 너무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키우다 보니 금리 인하의 기대를 키우기 위해서 부진한 경제 지표를 자꾸 노출시켜야 되니까 이번 주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어떤 볼륨을 좀 낮추자. 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연준을 지금 까고 있고요. 오히려 6월 달 초에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그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래 인하할 거야. 인하 분명히 할 수밖에 없을 거야. 더 많이 금리를 인하할 거야. 그래서 한 번에 50bp, 세 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면서 증시가 막 뜨거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야, 이거 너무 우리가 그냥 막 가는 거 아니야? 우리 다시 한번 냉정을 찾고 생각해 보자. 한 번에 미국이 50bp, 지금 남은 올해 연준 회의 동안 3번의 금리 인하는 이거는 막말로 미국 경제 개판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미국 경제가 개판은 아니거든요. 라는 거를 좀 보여주자.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걸 보여줄 만한 좋은 경제 지표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금리 인하의 가능성,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자체의 볼륨을 좀 줄인 거죠. 자, 이번 주에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마감을 한다면 다음 주 7월 달에는 이거는 금리 인하 얘기하지 말자. 금리 인하 얘기 너무 하니까 미국 경제에 부진한 거 이렇게 들통나잖아. 쉬쉬, 이런 분위기라면 다음 주에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금리 인하.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가 아니라 미국 경제가 진짜 안 좋구나라는 거를 증명해주는 지표들이 고용 지표를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 이날 나온 글로벌 이슈 체크 하나씩 꼼꼼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요즘에 이 원고를 작성할 때요. 미국 대 중국 이렇게 그 원고를 쓸 때 미국 대 중국 대라고 쓰지는 않지만 VS라고 제가 표시를 하거든요. 오늘 원고에도요. 미국 대 중국, 미국 대 미국 대 베트남, 미국 대 이란, 미국 대 어디 이렇게 대립적인 그러한 원고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2부에서 과연 무엇과 무엇이 대립하고 그 대립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2부에서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2부에서 뵐게요.